마이금이 북토크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1호이자 최고의 기록학자인 김익한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아유,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기록학이라는 거 사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학, 교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록학이 본래는 출발 자체는 국가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99년에 이제 그 국가기록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교수님이 또 기여를 하셨죠. 네, 초안 만드는 네. 작업을 제가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잘 만들어야 좋은 기록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들어진 기록을 관리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걸 국민들이나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서비스 체계 같은 걸 잡는 일종의 좀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제가 한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개인 기록에도 관심을 가져서 국가기록 관리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노하우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인생에 무지무지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개인기록 관리를 저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점점 그런 분위기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장 훌륭한 기재, 수단이 기록인데 어느 시절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갖고 있으면 경찰에 잡혀가니까.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한국 사회도 상당한 시간 동안 그런 기록에 좀 암흑기가 있었죠. 그러다 지금은 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기록이 너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게 이제 살아나고 조선시대부터 쭉 성장한 어떤 그런 기록 문화의 전통 같은 게 어찌 보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막 꽃피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까. 한국이 기록문화유산이 전 세계적으로 무지하게 많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죠.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기록문화유산이 많은 나라죠. 그죠. 네. 네, 자부심 가져도 되죠. 네, 물론입니다. 네. 책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네, 텐데 네, 네, 네. 제목이 마인드 박스예요. 네. 뭐지?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많이 넣으시겠죠. 네, 뭘까요? 기록이라는 건 수단이죠. 그것의 원천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 마인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액체처럼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만나면 그 감동, 그다음에 스토리라인과 같은 그런 내용들, 감각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으로 인풋되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형성시키는 이제 경험들인데, 근데 걔의 문제는 아니고 액체처럼 무정형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섞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고체화하느냐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재성의 총량을 키워주는 거라서 엄청 중요한 것이긴 한데 걔를 현실 속에 어떻게 말하자면 끄집어내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구상할 때 머릿속으로 쭉 생각하면은 잘 이어지지 않다가 조금씩 메모하면 그 다음 생각으로 쭉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고체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메모를 제가 강조를 하고요. 메모를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메모한 걸 좀 모아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네. 그러니까 메모가 좀 원천이면 기록은 정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기록 행위를 자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주제 영역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의 어떤 이론화, 개념화, 패턴화 이런 게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계속하고 기록과 기록을 이어서 걔를 조금 자신의 어떤 생각의 패턴이랄까 이런 것들로 정리해서 넣은 것을 제가 이제 박스를 친 기록이라고 해서 마인드 박스라고 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에서 마인드 박스까지 정리하는 그런 기록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네. 인생을 아주
나답게 네. 나를 잃지 않고 덜 휘둘리고 게다가 좀 뭐랄까 전략적이고 좀 능력 있게 이렇게 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나만의 마인드박스를 꼭 한번 그려보세요 하는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관이 뭐니? 그러면 참 그거 대답하기 애매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록학에서 다루는 분류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관을 구성하는 주제들이 뭐가 있지? 소주제들이 얘를 생각해내시고 그 소주제들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박스에다가 메모를 해보잖아요. 인생관이 정리됩니다. 교수님 지금 하신 표현 중에 정말 와닿았던 게 마음은 액체고 선택은 고체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와닿는데 교수님 만드신 거예요? 말은 제가 만들었네요. 와,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 마음 속에 뭐가 많은데 이게 액체여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막 섞이기도 하고 막 흘러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걸 딱 선택을 하면서 딱 꺼내는 순간 이게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메모에서부터 출발해서 기록으로 가서 좀 더 고도화되면 이제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마인드박스라고 제가 칭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수님 여기 실례를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적정한 소비 항목이 있어요. 저는 맞아요. 그게 진짜 와닿더라고요. 교수님의 적정한 소비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인드박스를 딱 정리를 해두면 구체적 선택을 할 때 마인드박스가 우리의 판단의 어떤 근거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 교수님은 선풍기를 20년째 쓰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되게 자린고비 같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선풍기 목이 고장났는데 12만 원을 주고 고쳐서 계속 쓰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이유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비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기준 같은 걸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버터형 에어컨이 나왔을 때 저는 제일 아마 먼저 산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초기에 나왔을 때 가격이 꽤 비쌌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기값을 확 줄여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좋은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죠. 근데 선풍기는 물론 이제 저 개인적인 기준인데 그거 뭐 리모컨을 누르나 가가지고 손으로 누르나 큰 차이 없거든요. 소리가 요즘에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많이 줄거나 소리가 좀 나거나 저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계를 버리면 그게 다 자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니까 가능한 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쳐서 쓰는 쪽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가보면 이 신구가 공존하는 이런 삶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기 기준이 마인드박스로 딱 정리가 돼 있으면 그런 자기 확신에 의해서 선택적인 삶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애매한 것을 딱 고체화해서 이 기준에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해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모두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네. 그런데 교수님은 또 나는 이거는 몇백만 원을 줘도 살 수 있다는 게 문구류. 교수님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만년필, 펜, 그죠? 취향 소비에 해당하죠. 그렇죠. 저는 심지어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만년필 400 몇십만 원짜리를 샀는데요. 그걸 제가 상품을 확인하고 사고 싶어서 한 7개월쯤 돈을 모은 것 같아요. 꼬깃꼬깃 돈을 계속 모아서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는 과정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년필을 샀을 때 저의 기쁨이란 뭐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나만의 그 기준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정말 내 만족도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네. 그 얘기도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경쟁이라는 건 어제 나와 내일의 나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교수님이 다르게 해석해 주셨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냥 저는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장기하 씨가 어렵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라는 노래에서 부럽지가 너무나 부럽지가 잘 않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경쟁 사회에서는 목표나 성취를 쌓은 성공 그것이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과정의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훨씬 커요. 그래서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얻어내는 어떤 성취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과정의 기쁨을 느껴가면서
달성해내는 거. 이게 이제 성공보다 성장이라는 단어인데 뭐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런 세계를 꿈꿀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살아가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성격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고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잣대로 경쟁을 하게 하는 그런 좀 어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분위기로부터 조금 탈출하는 노력을 경쟁이라는 자기의 마인드박스를 딱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쟁이 불가피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본다든지 뭐 그래서 꼭 합격을 해야 된다든지 그때는 열심히 경쟁하시기를 그냥 권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은 굳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면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을 경쟁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의 행복감을 위해서 일상을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능력보다는 각자의 개성,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 그것이 개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마인드박스 안에 집어넣으면 경쟁이 나의 삶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친구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또 함께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셨더라고요. 어릴 때 얘기들을 우리 이 아나운서님이 정말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제가 특히 그래서 자기계발 열풍이잖아요, 한국 사회가. 근데 이게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계발도 막 경쟁적으로 하거든요. 내가 더 성장해야지 막 이런 욕심이 그 자기계발의 마음속에는 또 깔려 있고. 그런데 제가 자기계발 정확하게는 이제 성장이죠.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에서 제일 주목한 것은 이타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 트레이드마크처럼 이타성의 자기계발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언어 조합을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금방 알아듣습니다. 성장의 과정이라는 게 혼자로는 이렇게 고된 것이 이타성을 서로 발휘하면서 성장을 해가면 이렇게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고 아 나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때부터 뭐 좀 졸린다든지 시간이 좀 남는다든지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기도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의 것이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구나 하는 걸 어릴 때 깨달았던 것을 지금 성인이 돼서 또 교육사업을 하면서도 잘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박스 항목 중에 하나로 저는 이타성이라는 항목을 뒀어요. 그러니까요. 이타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타성이라는 단어를 자꾸 떠올리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자기발서 달랐던 점 중에 하나가 이타성과 다양성 항목이었어요. 네. 그런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보통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놀랍게도 돈이 돼요. 사실 내가 만들어서 팔고 싶은 물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교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긍정성은 저는 그런 데서 좀 찾아지고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19 지난 지 꽤 됐으니까 조금 정신 차려서 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성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개성 안에서 상품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개성,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람과 나누는 거,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를 추구하게 되니까 자기 혼자로 이제 잘 독립적으로 서 있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다양성을 아주 강조하죠. 네.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잠재성 얘기를 여러 번 지금도 하셨는데 보면 이제 그런 예시가 나오잖아요. 중년인데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뭘 더 발전, 그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100% 거기 동의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한번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되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유년기 A4에다가 이렇게 유년기 이렇게 박스 하나 치고, 그다음에 뭐 학생 시기 박스 치고, 뭐 청년기, 뭐 직장하고 결혼하고 요 시기, 뭐 어떤 30대, 40대 이렇게 박스 친 다음에 거기다가 그 시기에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메모를 조금 해보시는 거, 요거 한 번만 해도 자기 인생이 쭉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권하는 거는 그걸 한번 이렇게 쭉 훑고 나면 정말 내가 좋아했던 게 이거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스토리 박스를 쓰시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내가 잘하네.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살았네.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를 박스를 쳐서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보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특히 40대, 50대가 되면 박스 한 번 그려보는 것으로도 자기 인생이 보여요. 그러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마인드 박스를 책을 냈는데, 히스토리 박스도 꼭 한번 써보시길 개인적으로 권하죠. 근데 사실 자기를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에서 정말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무엇인가, 물건이 돼도 좋고, 뭐 강의가 돼도 좋고, 책이 돼도 좋고, 그것을 나의 개성에 맞는 나의 다양성의 기준에서 그걸 만든다면 아까 얘기한 이타성의 실천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리된 생각을 우리가 40대에 가지면 지금 이 아나운서 말씀하신 여기에 있는 모든 이상한 분들이 이미 우리 팀이 좀 그래요. 실천하고 계시는 그 나다움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 촬영장에 들어오면서 엄청 놀란 게, 제가 2024년 들어서 이렇게 활짝 웃는 분들을 너무 처음 본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 다들 좀 모질이 들이어가지고 우리 되게 잘 웃거든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나다움을 잘 찾으신 거고, 아마 그런 것에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욕심, 이게 이제 휘둘림의 결과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스스로 잘 자기 정리를 하면서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다고 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 수단을 조금 더 부과하시면 정말 여기가 빵빵하게 한국 사회에서 정말 저렇게 삶을 살아도 멋질 수 있고 돈도 꽤 많이 벌 수 있구나. 나는 이런 전범이랄까, 모범 같은 게 이런 공간에서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막 인생관 막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그리고 좀 나답게 멋지게 사는 법, 이런 얘기가 너무 좋죠. 저는 이런 얘기가 약간 지루하더라도 좀 우리 서로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얘기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이거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해야 돼. 그럼 그냥 주식을 퍽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고 하셔야 돼요. 어차피 뭐 주식 시작하면 10년, 20년 하실 텐데 1년 바짝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주식의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 지식을 갖고 그래서 선공부 후실행이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마찬가지. 내가 어떤 작은 사업을 하려고 그래. 마찬가지. 요즘에는 SNS 마케팅이잖아요. 인스타도 공부를 하시고 인스타도 미리 좀 해보시고, 사실 이거 빡시게 하면 1년이면 다 해요. 반드시 좀 선 공부를 해서 무엇이든 하시기를 권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일리 있는 얘기하고 듣기는 하시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50인데 내가 나이가 40인데 지금 이 머리를 가지고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지학습하고 경험학습으로 나누는데, 경험학습이 사실은 학습의 핵심이거든요. 인지학습한 게 우리한테 기억이 남는 거는요, 그걸 토대로 그것을 경험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 그동안에 쌓인 경험이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지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기록을 하려니까 책 보고 쓰고 이거는 우리가 아니죠. 기록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실 때는 항상 한 2페이지, 적을 때는 많을 때는 한 10페이지 정도 읽으시고,
그냥 욕심내지 말고 읽는 거죠. 그리고 아 여기서 핵심이 이 내용이구나. 이건 내가 나중에 사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책 보지 말고 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되게 도움되겠네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록 독서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기록 공부법을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그 효능을 알게 됩니다. 그럼 공부에 자신이 생기니까 뭘 하든지 선공부 후 실행하시게 되겠죠. 젊으신 분들은 그냥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고여 있지 말고 마찬가지로 선공부 후 실행을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혁신시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역시 기록이다. 기록 공부법, 기록 독서법을 오늘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이 마인드박스 네. 정말 이렇게 읽으면서 선물하고 싶은 후배가 생각이 났는데 이 친구가 진짜 착하고 마음이 여린데 결정과 판단을 잘 못해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해야지. 물어보는 건 참고일 뿐이잖아. 네. 저는 그 후배한테 이거 선물해 주려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교수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학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제 수학 같은 뭐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념으로는 우리가 틀이라고 하죠. 프레임이겠죠. 근데 사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마음속의 액체 상태니까 그것을 고체로 딱 네. 정한다는 게 제가 이제 되게 당연한 것처럼 쉽게 말을 했지만 그냥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욕망이 있는데 어느 게 진짜지? 이거를 사람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이론이기도 하고 틀이기도 해요.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꼭 박스 친 메모 기록을 해보시기를 권해요. 자기가 특히 약간 선택 장애가 있는 지점들 있죠. 그거는 프레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오락가락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론이 어느 정도로 이제 성립이 되고 이론이 발전하고 하면은 인류 전체의 지혜가 성장하는 거와 똑같이 그래서 학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인드박스를 잘 영역별로 정리를 하시면 일단 저는 선택장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자기의 판단이 아닌 어떤 근거랄까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진짜 시간만 된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보내드려야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실 테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